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대비 개념 강의 36번째 시간 1930년대 이후 민족말살 통치와 무장독립투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1930년대 이후부터 광복까지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요. 과연 일제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괴롭혔고 그에 대한 우리의 저항은 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됐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1930년대 이후 완전 전쟁 미치광이가 되는데요. 이는 1929년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경제 대공황이 원인이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란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인데요.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침략전쟁이었는데요. 1931년에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까지 그야말로 전쟁에 미쳐버린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조선으로부터 동원하기 위해 내선일체 사상을 내세우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내선일체란 내는 일본, 선은 조선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이 하나라는 뜻이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고자 한 사상이었습니다. 또한 황국신민의 서사를 암송하도록 하는데요.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라는 내용을 한국 학생들에게 암송하도록 하고 궁성이 있는 곳을 향해 절하게 하는 궁성유배 역시 강요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 신사를 세워 신사참배를 하게 했는데요. 신사란 일본의 민족신앙인 신도의 사당으로 이곳의 신은 대부분 천황의 조상들이었으며 심지어 천황 그 자체를 신격화해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모두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까지. 이러한 일제의 통치는 우리의 민족의식을 뿌리 뽑으려는 민족 말살 통치였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제하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하고 3차 교육령을 발표해 보통학교의 이름을 국민학교로 바꾸는데요. 이 국민학교의 플레임이 바로 황국신민학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1990년대까지 사용됐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 일제는 1920년대 치안유지법으로 잡아들인 독립운동가들을 사상범으로 규정하고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이란 이름으로 끊임없이 감시했습니다. 한편 이 시기 일제의 경제수탈은 극에 달했는데요. 전쟁이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고자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실시한 일제는 군수공업 육성을 위해 중화학 공장을 세우고 철과 석탄 등 지하자원의 생산 또한 크게 늘렸습니다. 또 일본 방직업에 필요한 원료 생산을 목적으로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이는 남쪽은 면화를, 북쪽은 양사육을 강요한 정책을 말합니다. 거기에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 한국의 인력과 물자를 무자비하게 수탈했는데요. 지원병, 징병, 학도지원병 등 다양한 명목을 붙여 강제로 한국의 청년들을 군대로 끌고 가 전쟁터로 내몰고 강제징용으로 한국인의 노동력을 수탈함은 물론 여성들 역시 근로정신대로 끌고 가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심지어 일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무자비하게 유린했는데요. 이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한국의 여성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만행을 부정하고 공식 사과나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또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쌀과 녹그릇, 심지어 숟가락까지 뺏어갔던 암흑의 시기. 정말로 1930년대 이후의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암흑의 시기에도 우리는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국외의 저항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기 국외의 독립운동은 크게 만주에서의 독립전쟁과 중국 관내에서의 무장투쟁,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만주 지역의 무장독립전쟁입니다. 일본군이 만주사변으로 만주 지역을 점령하자 중국 내에 반일 감정이 고조되며 이 시기부터는 한국과 중국이 연합해 한중연합작전으로 일본에 맞서는데요. 먼저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 한국 독립군은 한국 독립당에서 만든 군대인데요. 한국 독립당은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지난 시간에 독립군의 삼부통합 노력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북만주에는 혁신의회가,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중 혁신의회가 한국 독립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만주의 국민부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이 국민부에서는 조선혁명당을 조직하는데요. 조선혁명당의 군대인 조선혁명군의 활약도 이어집니다. 이때 조선혁명군을 이끈 건 양세봉이었고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또 동북항일연군이란 조직도 있었는데요. 이 동북항일연군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연합부대로 보천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만주 지역의 활동을 이어가던 독립군들은 일본군의 계속적인 탄압에 중국의 만리장성 이남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만리장성 이남을 통상 중국 관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관내로 들어온 독립군들은 역시나 중일전쟁 이후 한중연합작전으로 일본에 맞서는데요. 특히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과 연합해 활약한 단체입니다. 여러분, 이 조선의용대 중요합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조선인 무장독립군으로 김원봉이 조직했습니다. 김원봉? 혹시 의열단의 그 김원봉? 네, 맞습니다. 왜 제가 지난 시간에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의열단원들이 황푸 군관학교에 들어가 군사훈련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후 김원봉은 독립운동 연합세력으로 민족혁명당을 창당하고요. 이는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사조직이 바로 조선의용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선의용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김원봉이 우한에서 만들었고요. 중국 관내 최초의 조선인 무장독립군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리고 이러한 조선의용대는 이후 두 세력으로 나뉘는데요. 그중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화북지역으로 이동하던 일부 조선의용대 세력이 호가장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난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조선 독립동맹을 조직하는데요. 이 조선 독립동맹의 중심 인물은 김두봉입니다.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의 군사조직인 조선의용군을 창설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과 연합해 일제에 맞서게 됩니다. 한편 조선의용대에 남아있던 김원봉을 비롯한 또 다른 세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군대인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제가 왜 1910년대 강의에서 임시정부가 내부 분열로 진통을 겪다가 1931년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을 중심으로 활동을 재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의 주요 활동으로는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가 있는데요. 이봉창은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지만 아쉽게도 실패하고요. 윤봉길은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이 홍커우 공원에서 개최한 전승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해 일본인 고관을 살상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러한 윤봉길의 의거를 보고 당시 중국의 지도자인 장제스는 4억 중국인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인 한 명이 해냈다고 격찬하고요. 이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윤봉길의 의거 이후 일제의 탄압과 감시가 심해져 더 이상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8년간의 긴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0년 충칭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고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광복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군사조직이었던 한국 광복군은 창설 후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1941년엔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요. 다음 해인 1942년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조선의용대 세력의 합류로 규모가 커지고 군사력도 강해집니다. 이후 한국 광복군은 영국과 연합해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공동작전을 벌이고요. 미국의 전략정보국인 OSS와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건국강령을 발표해 건국을 준비하는데요. 이때 임시정부가 내세운 건 바로 삼균주의였습니다. 삼균주의란 조소왕이 주장한 정치 사상으로 정치와 경제, 교육의 균등을 이루자는 주의였으며 이러한 삼균주의를 기본으로 내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목표로 토지개혁과 보통선거의 실시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제의 패망이 가까워오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건국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단체에는 먼저 예난에 만들어진 김두봉의 조선 독립동맹이 있고요. 이들 역시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공화정의 수립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선 건국동맹 역시 민주공화정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세 독립운동단체가 내세운 건국강령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공화정이 중심인 민주주의 국가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점점 우리의 독립이 가까워오고 있음이 느껴지시죠? 오늘은 1930년대 이후 민족말살 통치와 그에 저항하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혹했던 시기였는데요. 이 힘든 시기를 살아내 주신 많은 분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일제강점기 너무 어려우시죠? 하지만 암기할 게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저항도 많았다는 걸 뜻하는 거니까요. 조금만 힘내서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1930년대 이후 일제가 어떻게 우리의 민족 정신을 뿌리 뽑으려 했는지 그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요. 이러한 일제에 맞선 국외의 저항을 만주 지역과 중국 관내,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수호운동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